오늘은 3장 노동 생산성과 비교 우위론, 소위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제 경제학 원론에서 이미 배운 부분이죠. 거기에 비교 우위론의 개념이 나오죠. 3장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맹큐책 아마 3장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인가 3장인가 비교 우위론.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론 거죠. 자, 봅시다. 이 장에서 볼 내용은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 그 다음에 리카르도 모형,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무역이익, gains from trade. 그 다음에 임금과 무역, 임금 차이와 무역. 그 다음 비교 우위에 대한 오해, 수송비와 비교역제, 실정적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이 모형이 맞느냐에 대한 실정적 연구 결과 등등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장을 이제 배우는 모티베이션이랄까, 무역 발생 이론이죠. 무역 발생 이론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학기 내내 배우겠지만 무역 발생 이론은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 노동 숙련도, 노동이란 건 그냥 노동은 노동의 양입니다. 노동의 양, 노동의 숙련도, 아니면 물적 자본의 양, 천연자원, 기술의 국가 간 차이가 국가들의 생산성 우위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뒤에 이론에서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 이것 자체가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죠. 노동 생산성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요인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도 생산성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이제 한 챕터로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한두 개 회사가 전 세계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은 수입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경우가 어디냐? 그게 여러분 근처에도 흔히 보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D램 그러면 과점책입니다. D램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D램, 쉽게 이야기하면 PC에 들어가는 소위 휘발성 메모리죠. PC에 들어가는 휘발성 메모리 D램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2나라밖에 없습니다. 2나라에 3회사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수십 개 회사가 있지만, 치킨 게임을 통해서 한 3개 회사로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치킨 게임을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임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점점 이 산업이 규모의 경제 산업이 된 겁니다. 규모의 경제 산업이 되어서 점점 조그만 회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합병을 통해서 퇴출되고 결국은 이 3개 정도 회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규모의 경제가 국가들의 생산성 우위를 창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낳게 되는 그 기술을 한 3개 회사 정도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회사들, 중국에서 이 산업에 들어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확고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비용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기술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에서 그 중에서, 생산성 우위, 여기서는 일단 그걸 볼 겁니다. 뒤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도 하나의 무역 발생 원인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있는데, 제일 뼈대가 되는 일은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두 개 정도, 죠. 그 이야기는 규모의 경제는 뼈대 되는 양대에서는 빠지지만, 좀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무역의 이득을 가져오는 국가 간의 차이의 원천은 지금 이 장에서 배울 리카르트 모형은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 차이에서 찾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 기술 격차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3장에서는 기술 격차에서 나올 수 있지만, 헥시오리 모형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숙련도, 물적 자본, 토지 또는 다른 생산 요소의 차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노동 생산성 차이에서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양대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리카르트 비교 이론과 그 다음에 양대를 이루는 무역론을 이루는 헥시오리 모형입니다.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부존 자원의 차이다라는 거죠. 부존 자원의 차이. 부존 자원의 상대적 차이. 부존 자원을 이야기하면 양대 자원은 노동과 자본이죠. 그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무역이 죽는다. 노동, 넓게 보면 노동 숙련도, 그다음 물적 자본, 토지도 넓게 보면 자본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차이로 보는 거죠. 더 보면 다른 생산 요소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무역의 결정 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카르도는 생산성, 그 다음에 헥시오리 모형은 부존 자원의 차이가 무역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5장까지 봐야지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3장 비교 이론을 봅시다. 생산성에 따른 비교 이론. 자, 여기에서 비교 우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리카르도 모형은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이 원론 처음에도 설명을 하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사용된 자원으로 그 밖에 무엇을 생성할 수 없는 비용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성한 기회비용이다.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냐? 뭐냐? 라고 물으면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자원, 그걸로서 생산을 못했다. 뭘 못했던 거죠. 이걸 만들어버리면 이거 써버렸으니까 딴 것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못 만드는 것의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기회비용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미국하고 콜롬비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미국과 콜롬비아 두 나라가 있고 제한된 근로자들은 장미와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제품만 이야기합니다. 장미하고 컴퓨터. 농업과 제조업, 이런 개념이죠. 장미, 컴퓨터 두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장미 생산의 양입니다.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은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또는 생산되지 못한 장미의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대 만들기 위해서 포기했던 장미 생산량이 컴퓨터 한 대의 기회비용이죠. 반대로 그러면 장미 한 송이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럼 장미 한 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썼던 자원이 있죠. 그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의 양, 생산되지 못했던 컴퓨터의 양이 되겠죠. 물론 한 대보다 훨씬 적은 소수점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거 생산 때문에 포기했던 다른 물건의 양으로 기회비용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좀 뭐 그렇게 엄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단위당 이라기보다는 그냥 덩치로 이야기해 봅시다. 덩치로 예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10만 대 컴퓨터 10만 대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노동력 가지고 자원 가지고 다 쓰면 컴퓨터 10만 대를 만들 수 있거나 또는 장미를 1000만 송이 재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반면에 콜롬비아의 자원을 다 쓰면 뭐 노동을 다 쓴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컴퓨터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거나 또는 같은 자원으로 장미를 1000만 송이 재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나라 자원가 전체에 다 장미만 재배한다 그러면 둘 다 동일하게 1000만 송이지만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미국은 10만 대, 콜롬비아는 3만 대, 뭐 이런 거죠. 자, 이 차이가 왜 나왔냐에 대해 가지고 뭐 기후 때문에, 토양 때문에, 아니면 인력의 구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나온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콜롬비아는 장미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낮고 반면에 미국은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뭐 보려고 그러면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을 봅시다. 그러면 단위로 나눌 필요 없는 게 장미 양쪽 다 1000만 송이니까 장미 1000만 송이의 기회비용을 본다 그러면 미국은 컴퓨터 10만 대고 콜롬비아는 컴퓨터 3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회비용이 더 낮죠. 여기는 10만이고 여기는 3만이죠.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장미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낮은 겁니다. 10만보다 3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장미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장미를 재배하게 됐고 컴퓨터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뭔가 하면 이 컴퓨터 대수를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을 그냥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그러면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은 미국이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즉 반대로 딱 역수가 될 겁니다. 10대 3이니까 어차피 뭔가 하면 다시 또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컴퓨터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한국가에서 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면 그 국가는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리카르도 이론의 제일 큰 중요한 포인트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회비용입니다. 상대적인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 그러니까 그냥 생산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비용이라 그러면 한쪽 나라가 다 높을 수도 있고 한쪽 나라가 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경우에.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자국 내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양국 간의 비교, 무역을 따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그러면 그 국가는 그 재화 생산에 비교를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콜롬비아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 우위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를 했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회비용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예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의 이익입니다. 무역의 이익. 그렇게 되면 소위 기회비용이 낮은 비교 우위를 가진 물건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하게 되면 양국에 다 좋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더 양국에 좋아질 것이냐, gains from trade,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콜롬비아는 컴퓨터를 생산하고 미국은 장미를 생산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 양쪽이 비교 우위에 따라서 생산으로 바꾸게 되면 생산량이 총량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비교합니다. 두 나라는 컴퓨터와 장미를 소비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상태에서 두 나라는 어떻게 하면 두 나라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상태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붙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은 장미를 100만 송이, 그러니까 1000만 송이죠, 그죠? 장미를 1000만 송이 재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컴퓨터를 30,000대, 그러니까 3만 대 만들고 있습니다. 3만 대 만들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둘 다 만드는 품목을 바꿔보자. 바꾸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회비용,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물건을 바꾸자. 그 이야기는 컴퓨터는 이거 대신에 장미를 만들면 장미를 재배하게 되면 장미 1000만 송이를 재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게 주는 30 주는 대신에 이게 10이 넣는 거죠. 1000만 송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장미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장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생산하는 장미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컴퓨터가 뭔가 하면 이 100, 1000대가 되는 거죠. 10만 대가 되는 겁니다. 10만 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생산에서 미국은 장미가 이렇게 그 1000만 송이 줄고 컴퓨터 10만 대가 늘고, 콜롬비아는 이 컴퓨터를 3만 대 줄이고 장미를 10만 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비해가 세계적인 생산량의 변화를 봅시다. 세계적으로 보면 장미는 생산량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00만 송이 재배하던 것을 콜롬비아가 1000만 송이 재배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합으로서 생산된 장미량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계, 변화 부분은 없습니다. 총량은 동일하죠. 컴퓨터를 본다 그러면 미국이 옛날에는 콜롬비아가 3만 대를 생산하고 미국이 생산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게 없어지고 30만 대가 3만 대가 없어지고 미국이 10만 대를 만들게 되면 총 세계적으로 총량으로 봐가지고는 옛날보다 컴퓨터가 7만 대 더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를 따라가지고 생산하게 되니까 그 전에 비해서 컴퓨터가 7만 대 더 생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소위 이게 gains from trade, 무역의 이익입니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7만 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7만 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누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두 개의 교환 비율인 가격이, 양쪽에서 무역에서의 가격이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고 뒤에 이제 볼 것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총량적으로 이만큼 더 많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의 가상적 여자가 이렇게 생겼더라. 즉 나라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생산에 전문할 때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이 생산됐다. 생산했단 말은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미국이 장미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에 그 자원을 10만 대 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콜롬비아는 3만 대 컴퓨터 생산 중단하고 대신에 장미를 재배했다. 그런 경우에 소면과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들은 예전의 장미는 동일하게 10만 송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합쳐가지고 10만 송이를 소비하게 되겠지만 컴퓨터는 이제는 3만이 아니라 10만 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7만 대의 컴퓨터를 더 소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게 이제 직관적인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대한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한, 이래서 방향이 결정되고 이래서 둘 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이 방법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과정을 사용해서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을 설계해서 이제 그 작성들을 공식합니다. 지금까지는 직관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포멀한 형식적인 전문적인 이론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셋업을 이제 하죠. 이 모형의 틀이 뭐냐? 그래서 셋업을 이야기하면 셋업 자체가 이제 과정이죠. 어떤 셋업이냐? 먼저 생산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은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나라에 따라 변하지만 각국에서 노동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 두 나라 간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있지만 한 나라 내에서 뭔가 하면 그 노동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는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뭐 늘거나 줄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값이다. 일단 이 뭔가 하면 더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정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뒤에는 보면 이 생산성까지 변하는 부분을 고려한 모형도 나옵니다. 일단은 고정이다. 각국 내에서 노동 생산성은 고정된 값이다. 즉, 한 사람당 장미 몇 송이를 재배한다. 또는 컴퓨터 몇 대를 만든다. 라는 식으로 생산성을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각국에서 노동의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총 부존 자원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자본은 사실은 뭐 빨리 변할 수 있는데 노동량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빨리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동은 일단 뭐 고정됐다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되는 재화는 뭐냐? 아까 이 직관적 예에서는 장미하고 컴퓨터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도하고 치즈로 봅니다. 포도하고 치즈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재화를 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 포도가 포도주입니다. 이걸 참 용어 자체가 좀 그런데 포도주라기보다는 요즘에 와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뭐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어쨌든 포도주라는 용어보다는 와인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가지고 내가 아마 말을 할 때 두 개를 혼용해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포도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와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와인과 치즈입니다. 와인과 치즈. 와인과 치즈가 이제 그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하죠. 와인 마실 때 치즈 가지고 와인을 마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죠. 경쟁은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가치와 같은 경쟁적 임금을 받게 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에서 일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변화의 모티베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하면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뭘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바로 경쟁이다. 경쟁에 대한 간단한 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움직인다. 즉, 산업이 두 산업이 있죠. 포도주 산업이 있고 와인 산업이 있고, 와인 산업이란 것은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원이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와인 산업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수확해가 짜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산업에서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근로자들이 알아가 자기 자발적인 능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이는 룰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임금이다. 경쟁적인 임금이다. 임금이 한 푼이라도 더 높으면 높은 대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뭔가 움직이는 룰이 있어야지 뭔가 하면 전체적인 이 생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임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나는 계속적으로 몇 대를 이어오는 와인 산업에서 계속 일한다. 내 와이너리에서 일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치즈의 장인이라고 일하는 그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현실 이야기고 그냥 이거는 뭔가 하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냥 가장 단순한 현상적인 일반적인 사람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 다 한 푼이라도 임금이 더 높으면 다 옮긴다. 라는 그런 경쟁적 임금에 대한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모형 셋업은 두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 자체는 1, 2, 2 모형입니다. 2, 2, 1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국, 이재화, 한 생산 요소 모형이죠. 두 나라, 두 재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노동 딱 하나 있다. 다음에는 이제 핵시 원리 모형 가면 2, 2, 2 모형입니다. 이국, 이재화, 두 생산 요소. 여기는 생산 요소 노동 하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핵시 5장에서는 생산 요소가 자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2, 2, 1 모형이다. 나머지는 이런 이 노동의 이동 요인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고정된 값 생산 함수 특성이 일단은 고정된 값이다
그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량이 고정이다. 이건 아주 뭐 단순한 가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6개의 가정이 이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의 셋업입니다. 단일 요소라는 것이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 노동밖에 없는 모형이죠. 자, 여기에서 먼저 단위당 노동 생산량은 생산량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노동시간 수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합시다. 소문자 A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어떤 단위냐, 어떤 산업이냐를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LC다. 그러니까 어떤 소요량이냐. 사실은 뭔가 하면 여기서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보다는 단위당 요소 소요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현재는 노동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자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에 대한 소요량으로 A를 정의하는데 노동만 보기 때문에 일단 생산 요소 노동에 보기 때문에 노동이라서 A를 적었습니다. A를 적고 그 다음에 이게 노동이 뭔가 하면 어떤 물건 만드느냐 만드는 물건에 따라가 이거는 C를 했으니까 치즈 만드는 거죠.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ALC를 이야기합니다. ALC는 자국에서 치즈에 대한 단위당 노동 소요량. 예를 들어서 ALC가 1이라는 것은 1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위. 그게 뭐 파운드인지 킬로그램인지 뭐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한 단위를 만든다. 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상하게 이 영미식은 이런 옛날 용어를 씁니다. 쓰고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말이래요. 이런 파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모여가 세계 도량량 투쟁을 하면서 미트법으로 다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두 나라는 이상하게 아직도 뭔가 하면 야드를 쓰고 파운드를 쓰고 뭐 그런 피트를 쓰고 인치를 쓰고 피트를 쓰고 뭐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죠. 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뭐 콜롬비아호가 하늘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미터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쓰던 단위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혼선이 생겨가지고 재료가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가 발사하고 난 뒤에 몇 분 만에 폭파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단위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면 이게 이제 혼선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뭐 단위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한 단위. 그래서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ALC가 1이다. 그러면 뭔가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ALC가 2다. 그러면 2다. 그러면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동이 2시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ALC입니다. 반면에 ALW라고 하면 이거는 와인 산업의 와인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합니다. 와인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요소, L이라는 생산요소에 필요한. ALC가 일하는 것은 2시간 일하게 되면 포도주 한 병, 아니면 한 갤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갤런으로 안 나오죠. 포도주는 병으로 나오는데 보통 병이 750m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단위를 또 표현하는 어쨌든 포도주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을 여기서 ALW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이 제품 단위입니다. 제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 요소량, 여기서 노동만 보지만 노동 소요량을 우리가 ALC 또는 ALW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에 있었는데 투입 요소가 달라지면 이게 L이 아니라 K를 집어넣으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국에 대해서 ALC, ALW가 있다 그러면 또 외국에 대해서 또 다른 값이 있겠죠. 그럼 외국은 여기다가 위에 스타를 붙입니다. 별을 붙입니다. 별을 붙여가지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아주 자주 많이 쓰이는 그런 노테이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ALC가 어떠면 좋냐? ALC는 낮으면 좋습니다.
높은 단위당 노동 소요량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 만드는데 노동이 많이 든다. ALC가 높을수록 그 나라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는 ALC는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적은 노동으로 가지고도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노동으로 동일한 물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LC는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높은 ALC라는 것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의미한다. 노동 공급 L은 자국에서 일한 총 노동 시간을 나타냅니다. 저걸 뭐 노동 단위를 시간으로 보든 사람 수로 보든 어떤 뭐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시간으로 일단 단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L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총 노동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은 Q로 나타냅니다. Q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품은 그 노트 아래의 첨자로서 여기 나타내죠. 그래서 치즈 생산은 QC. 물론 뭐 단위는 여기서는 파운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와인 생산량은 QW 나타내고, 뭐 병이라든지 갤런으로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노테이션을, 기본적인 표현식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A가 소문자 A,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생산량 Q.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 가능성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생산 가능 영역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직회를 한다 그러면 생산 가능 영역이 돼야 됩니다. 프로덕션 파시빌리티 프론티어죠. 프론티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하는 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은 고정된 양의 자원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최대량을 나타냅니다. 최대량을 나타내는데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노테이션을 이용한다 그러면 한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된다. 즉 단위당 뭔가 하면 이 제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에다가 그 제품 생산량을 곱하면 그 제품 생산에 투입된 총 노동량입니다. 노동량이고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미지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치즈 부분인 것이고 동일하게 와인 부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와인 부분에서 뭔가 하면 와인 생산량이 얼마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와인의 소위 생산성을 나타내는 소문자 A가 있죠. 노동 필요량. 그걸 곱하면 와인 부분에 투입됐던 총 노동량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산업에서 투입됐던 총 노동량의 합은 결국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노동량을 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L보다 적게 나갔다. 구존 자원인 총 노동 시장보다는 적게 나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제한 요건, 생산 가능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식이 되죠. 우리가 뭐 이런 식은 여러 군데서 많이 썼죠. 미식인작에서 흔히 많이 썼죠. 미식인작에서 예산제약선이 바로 이겁니다. 예산제약선. 그러니까 예산제약선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생산 가능 곡선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생산 가능 곡선은 또 결국은 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고. 자, 뭐 무차별 곡선도 사실은 이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 A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A가 우리가 아까 세더베이스의 가정 2번이 바로 저 A가 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기술 차이로 인해 나라 간에 다를 수는 있지만 각국 내에서 노동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 A 변수의 A의 역수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소위 단위당 노동 소요량의 역수입니다. 역수고 이게 뭔가 하면 A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생산량이 늘더라도 노동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그걸 이제 릴렉스 시키면 그걸 이제 좀 완화시켜 가지고 더 일반적인 논으로 간다 그러면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생성이 변하는 소위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경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생산 함수죠. 그런데 이제 그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는 고정된 부분만으로 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 생산, 이거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 가능 기호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치즈 부분에 생산된 노동량, 이게 와인 부분에 투입된 노동량. 그게 총 노동량보다는 적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최대 치즈 생산량을 일단 봅시다. 자, 이걸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데, 최대 치즈 생산량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치즈를 제일 많이 만들면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 치즈를 제일 많이 만든다 그러면 QW가 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치즈만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경우죠.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A라고 같아지는 경우다. 같아지도록 QC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QC, 최대 생산량 QC는 L 나누기 A분의 ALC죠. ALC분의 L이 최대 QC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즈 최대 생산량은 ALC분의 L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최대 와인 생산량, 이 나라에서 와인을 최대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모든 자원은 와이너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 생산량은 0이 되겠죠. 0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때 생산되는 QW는 ALW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최대 생산량, 최대 치즈 생산량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최대 와인 생산량은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 노동 공급량이 1000시간이다. 그런 경우에 최대 치즈, 그리고 요 식에 ALC는 1이고, 이 식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여기서 QC, 이게 다음 줄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QC 앞에 아무것도 없죠. 없다는 것은 곱하기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QW 앞에 2가 있죠. 그러면 요게 2라는 얘기죠. ALC가 1이고 ALW가 2고, 그 다음에 노동량이 1000이다. 라면 이때 최대 치즈 생산량은 1000단위고, 모든 노동 1000시간 가지고 치즈만 생산한다 그러면 시간당 한 단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단위를 치즈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00시간 모든 걸 가지고 와인만 생산한다 그러면 2시간에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와인 500단위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최대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죠. 원래 때부터 배운 건데, 양 물건, 두 물건의 양으로 스페이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수평축은 치즈를 나타냈고 수직축은 와인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뭐 이 선을 그리기 가지고는 뭐 가장 간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쉽게 그리기 위해서 최대 생산량을 계산을 했죠. 그거는 실제 이 그래프에서 양 절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즈는 최대 생산량이 1000개였죠. 그럼 여기 치즈 1000단위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와인은 500이었죠. 그래서 500단위를 찍습니다. 찍고, 이 경우에는 뭐 생산량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ALC, ALW가 변화가 없죠. 없으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냥 선을 끄면 되죠. 뭐 그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을 절반씩, 반반씩 써가지고 생산되는 양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딱 절반, 1000시간 중에서 500시간씩 두 군데다가 투입해가지고 생산해보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치즈는 500개가 나올 것이고 와인은 25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간점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사이점들을 쭉 계산해보면 결국은 똑바른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ALC가 고정되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죠. 생산 기술이 고정된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 자체가 고정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보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생산 가능 영역,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론티어라는 것은 영역인데, 영역은 사실은 이 세모입니다. 이 세모 내죠. 이 세모 전체가 다 생산 가능한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이 세모보다 바깥, 이쪽 부분은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 자원 가지고 이 콤비네이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산 가능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선상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선보다 더 왼쪽은 생산 가능은 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비경제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죠. 어떤 자원을 안 쓰고 남기기 때문에. 특히 뭐 자본이라면 안 쓰고 남기는 것도 좀 이해는 되지만 노동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안 쓰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그걸 안 쓰고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효율적인 선이라 그러면 이 선상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프론티어라기보다는 뭐 더 중요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을 이야기하고 프론티어라 그러면 이 삼각형 내를 다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치즈를 포도주로 나타낸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기울기 자체가 기회비용인 거죠. 이것의 기회비용입니다. 이것 생산. 이거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이 기울기가 이게 45도보다 완만하죠. 이게 이제 물론 마이너스지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 4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5도지만 이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1500이라면 2분의 1입니다. 그 이야기는 치즈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와인을 반 단위 줄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즈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와인을 반 단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와인을 반 단위 줄인다. 치즈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줄이면 와인이 반 단위 더 늘어난다. 2분의 1이 된 거죠. 2분의 1이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라는 거죠. 즉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와인을 얼마 포기해야 되느냐? 반 단위 포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울기를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이게 이 수평축에 치즈가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치즈 생산의,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나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을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여기 있던 거죠. 그렇다 보면 이 기울기의 역수가 포도주 생산의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2분의 1의 역수는 2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2다. 이쪽 축에 있는 것의 기회비용은 이것의 기울기의 역수로 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이 기회비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국 치즈 한 파운드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포도주 갤런을 쓰고 이렇게 표현되죠.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일정하다. 거죠. 생산량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저게 직선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곡선이 되면 달라지는 경우도 볼 겁니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ppf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치즈 추가적 한 파운드 생산은 ALC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도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치즈 생산에 사용된 각 시간은 이렇더라. 다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설명했죠. 치즈 한 파운드 생산한 기회비용은 포도주 반 단위더라. 기울기더라. 기울기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또 개념입니다. 상대 가격, 임금 및 공급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갑니다.
자, 이제 한 단위 더. 지금까지는 이제 생산, 필요한 노동량, 그러니까 요소량, 그 다음에 보존 자원량, 그 다음에 생산량까지 했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 상대 가격입니다. 자, 두 치즈와 와인이 생산됐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될 거죠. 거래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생산될 것이냐는 결국은 가격에 따라 달립니다. 비싼 거를 많이 생산하겠죠. 결국은 상대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 가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산업에서 일을 할 것이냐, 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좀 등장하죠. 그래서 치즈의 가격은 우리가 가격은 P라고 하고, 치즈라서 C, 아래 점자로 C라고 합시다. PC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와인 가격은 PW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임금이라는 것은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이 얼마가 됐는지가 나옵니다. 물론 임금은 뭔가 하면 W, 소문자 W로 보통 나타내죠. 나타내면서 뭔가 하면 소위 뭐 와인 산업에서의 임금, 뭐 치즈 산업에서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소문자 W 해가지고 WC, W, 뭐 W로 나타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가격이 경쟁입니다. 경쟁 산업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어떤 산업이든지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임금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업별 임금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 사회에서의 임금은 딱 하나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당연히 모든 근로자들의 시간에서 뭔가 하면 품질이 차이도 없고 생산성이 차이도 없고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임금은 딱 하나 결정되는데, 그럼 그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쟁 때문에 치즈 생산자의 시간당 임금은 한 시간에 생산된 치즈의 가치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생산된 양만큼 치즈 근로자들이 가지는 겁니다. 자, 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근로자 천국이네. 그러면 주인은?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는 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거죠. 주인은 보통 자본이 없습니다. 근데 자본이 없죠. 그럼 주인이 없는 겁니다. 생산 요소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투입한 요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셋업이죠. 단순한 셋업이라서 그러면 경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생산량만큼 투입한 노동들이 다 그걸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해가지고 치즈 한 단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치즈 그 생산자들은 그 한 단위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너리 가가지고 한 시간 일해가지고 뭔가 반병을 만들었다 그러면 반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임금입니다. 그게 임금인데 지금 치즈 한 단위 와인 한 반병 이라겠다 그러면 그거는 각각의 물건의 양으로 나타낸 거죠. 그런데 그걸 뭔가 하면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각각 물건의 가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PC하고 BW가 등장했습니다. 즉 치즈 생산해서 치즈 한 단위를 만들었다. 그러면 치즈 거기서 받는 임금이 얼마냐? 그러면 한 단위지만 그 한 단위는 PC다라는 겁니다. PC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당 임금은 PC다. 노동 한 단위당. 아니면 총량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ALC분의 PC다. ALC가 1일 때 아까 이제 우리가 1일 들었죠. 1이라 그러면 뭔가 하면 한 단위 투입하면 한 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위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럴 때는 PC를 받는 겁니다. 임금이 바로 PC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ALC가 1이 아닌 경우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임금은 얼마냐 그러면 ALC분의 P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일반화된 임금의 식이 되는 겁니다. 치즈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ALC분의 PC. 동일한 논리로서 와이너리에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도 ALC분의 PW입니다. 그러니까 ALC만큼 투입하면 한 단위의 PW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는 2였죠. 그죠? 그러니까 ALC가 2였기 때문에 2시간 일하면 와인 한 병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으로는 반 병씩 받아간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ALC분의 PW가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 산업에서의 와인 산업에 주는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산업의 임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경쟁이 있다 그러면 저 두 임금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쪽이라도 조금만 더 높으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쪽은 산업이 없어지면 임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 다 생산하고 있었다. 두 쪽 다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개가 같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산업에 다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임금이 조금만 더 높으면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이쪽 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두 임금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산업에서 일할 것이다. 포도주, 와인 가격에 대한 치즈 상대 가격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을 초과한다 그러면 치즈 산업 임금은 포도주 산업, 와인 산업 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 치즈 산업인 거죠. 근로자들은 치즈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경제는 치즈에 전문화되어 있다. 그렇죠? 치즈만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상대 가격과 이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동 생산성의 지표죠. 투입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시간으로 나타내는 노동 생산성, 그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은 가격 결정 원리입니다. 두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결론은 이거죠. 양 노동 생산성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하고 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치즈가 더 비싸다 그러면 다 치즈만 조금만 치즈 쪽에서만 일하고 와이너리에서는 근로자 한 명도 없게 된다. 반대로 와인 가격이 치즈 가격보다 더 높다. 더 높은 것은 뭔가 하면 양 생산성보다, 기술보다, 노동 생산성보다 더 높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때는 다들 치즈 쪽에서 일하게 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치즈 산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와인 산으로 가버리죠. 와인 쪽에서 더 많이 받으니까 와인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치즈 쪽은 문 닫습니다. 치즈 생산량은 0이 되고 그래서 근로자들은 포도주만 생산하고 그 경제는 와인만 전문화한 경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양극단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결정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가 있다 그러면 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가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자, 상대 가격을 보려 그러면 둘 다 생산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둘 다 생산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런 경우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양 생산성의 상대적인 비율하고 동일하게 됐을 때 둘 다 생산할 수 있죠. 이때 그렇다는 말은 이때는 치즈 산업의 임금은 포도주 와인 산업의 임금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양 산업에서 임금이 같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근로자들이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생산은 되고 있는 겁니다. 생산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와인과 치즈 둘 다 생산하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치즈는 뭐 단위당 4달러에 팔리고 그 이야기는 치즈 PC가 4달러다. 4달러고 와인은 뭐 단위당 병당 7달러에 팔린다. 7달러에 팔린다. 그러면 PW가 7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ALC가 1이고 ALW가 2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치즈 생산하는데 지불하는 임금은 그러니까 PC가 4고 ALC가 1이었죠. 1이었다 그러면 시간당 4달러를 임금 지불합니다. 포도주 산업에서 와인 산업에서 임금은 PW가 7이었고 ALC는 2였죠. 2분의 7이라는 것은 3.5달러입니다. 그러면 3.5보다는 4가 더 많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주는 치즈 공장으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근로자들은 치즈만 생산할 것이고 치즈의 상대 가격은 치즈의 기회비용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비용보다 치즈가 더 비쌌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치즈 산업으로 다 가버리고 이 나라는 치즈만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반대 경우입니다. 치즈 가격이 이제 4에서 3으로 떨어졌답니다. 4에서 3으로 떨어졌다면 딱 정반대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치즈 산업에서 임금은 ASC가 이렇기 때문에 1분의 3은 그냥 3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3달러씩 임금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와인 산업에서는 앞에하고 동일하게 3.5달러를 주는 거죠. 그럼 3보다는 3.5달러가 더 많으니까 이때는 치즈 산업에 있던 근로자들이 몽땅 와인 산업으로 옮깁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와인만 생산하고 이거는 치즈의 상대 가격이 치즈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고 와인의 상대 가격이 와인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다 와인 쪽으로 가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그러니까 기술하고 기술 수준, 그러니까 생산성 수준의 비율하고 가격 비율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한쪽으로 특화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둘 다 생산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런 경우입니다. 만일 자국이 와인과 치즈 둘 다 소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무역이 있다 그러면 뭐 특화를 해가지고 한쪽은 수입할 수 있지만 무역이 없는 경우를 일단 봅시다. 그런 경우에 둘 다 소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는 둘 다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가격이 둘 다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가격이란 것은 결국은 그 생산력의 비율하고 노동 생산성의 비율하고 상품당 두 상품 가격의 비율이 같도록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는 뭐 이렇게죠. 즉 상대 가격은 조정되어 임금은 포도주와 치즈 산업에도 같다. 그리고 당연히 임금도 양산업에서 같아져야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치즈 산업이나 와인 산업에서 일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즈 산업만이나 또는 와인 산업만 한쪽에서만 일할 유인이 없이 어디든지 일하든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재화가 다 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양쪽에서 생산할 겁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이 그 재화 생산하는 기회비용과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상대 가격이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아까 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하고 이 상대 가격이 같을 때 두 재화가 다 생산되고 다 소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요때만, 이런 경우에서만 두 재화가 다 생산되고 다 소비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이 이런 일입니다. 한 나라에서 뭔가 하면 물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게 시장 경기에서 물건 가격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나라의 생산성, 부존 자원 그런 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가격 결정의 가장 근본 이론을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 나라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서의 가격도 동일하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리카르도의 모형에서 이제 무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생산 셋업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 동일하게 뭔가 외국도 동일한 셋업이 생길 겁니다.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양국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 이론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